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드 사태 때처럼 한국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중국의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주요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오히려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워진 중국 경제에 더욱더 치명타를 안기고 있다며 연일 지탄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네티즌과 일부 유학생들까지도 그릇된 국수주의를 앞세워 세계 각지에서 볼썽 사나운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해외 매체들의 비판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면서 중국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프랑스에서 중국의 유학생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시위에 나섰다가 결국 전 세계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떠오른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디올이 중국의 전통의상인 마맨춘을 모방했다며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비상식적인 시위를 벌이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유학생들은 홍콩과 위구르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두고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세운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중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국제적 고립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한복과 김치를 비롯한 한국의 고유 문화가 전 세계적인 인기 열풍을 일으키자 이를 마치 중국 문화인 것처럼 왜곡을 서슴지 않았던 중국 정부와 중국 네티즌들의 몰상식스러운 행태를 비춰보더라도 중국 유학생들의 모렴치한 행동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가진 도발과 갈등을 촉발해왔던 중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마침내 한국으로 인해 철퇴를 맞게 됐다며 주요 외신들의 환호 섞인 보도가 잇따르면서 중국 국민과 중국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오늘날 기술 강대국과 군사 강국으로 급부상한 한국이 과거와 달리 중국 정부의 간담을 서늘케 할 만큼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4일에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한국의 KF-21개발을 두고 이례적인 보도를 내놓고 나선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가 앞으로 한반도에 대량으로 배치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공군력 균형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한국의 KF-210I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지난 2020년에 무력 충돌까지 빚을 정도로 중국과 극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극찬과 찬사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앞세워 중국을 진퇴양난에 내몰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인도 매체들의 보도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면서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의 유력 글로벌 매체인 TFI 글로벌은 중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한국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중국 정부를 더더욱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세계 정치가 오랫동안 석유 공급의 지리적 존재에 의해 지배되어 왔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그동안 석유 패권을 거머쥔 미국과 중동 국가들에 의해 세계 정치가 좌우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 매체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른바 수소와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청정에너지가 속속 등장하자 지난 50년간 세계 패권을 쥐락펴락했던 석유의 인기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석유의 인기가 급락한 동시에 공교롭게도 세계의 주요 경제 강대국들이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갖추기 위해 그야말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쓰이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가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오늘날 반도체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석유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기반을 갖춘 국가만이 21세기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매체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열기를 반영하듯이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보다 6.7배나 높게 창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신냉전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세계적인 칩 부족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지정학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잇따라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먼저 미국의 경우만 놓고 보자면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CHIPS for America 액트로 최신 반도체의 연구와 더불어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위해 520억 달러 68조 원을 투입키로 했고, 유럽연합 역시도 유럽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430억 유로 57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 매체는 유럽과 미국에서 일제히 통과된 두 법안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비롯해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유럽과 미국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현재 중국에서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자칫 서방 진영과의 패권 경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을까 연일 노심초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도 매체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우려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중국의 이웃국가인 한국이 중국의 강대국 야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매체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반도체 공급에 필사적으로 나서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 매체는 당장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이 전체 시장의 56.9%를 차지할 만큼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한국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참가한 대만의 TSMC 역시도 전체 파운드리 시장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비추봤을 때 중국 정부의 우려가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 매체는 한국무역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달성한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액이 690억 달러 9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8%가 중국으로 수출됐던 만큼 중국 정부가 이를 절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자칫 미국 주도로 펼쳐지고 있는 반도체 동맹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중국의 주요 생산망이 그야말로 붕괴 직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 매체는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기술 대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무리한 방역 대응과 미중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시장에서 속속 철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가뜩이나 반도체 공급망 우려에 놓인 중국 정부를 더더욱 궁지에 내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매체는 현재 중국 정부가 미국은 물론이고 인도와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도 끊임없는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한국을 상대로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망을 잃게 된다면 결국 중국의 국가 존립마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에 벌어진 사드 사태 당시 때처럼 중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비상식적인 갈등을 유발했다가는 오히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결정적인 패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도 매체는 그동안 막대한 시장 규모를 앞세워 세계 각국과 터무니없는 갈등을 일으킬 만큼 기고만장을 거듭했던 중국 정부가 이제는 오히려 반도체라는 암초를 만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매우 통쾌한 반응을 터뜨렸습니다. 급기야 인도 매체는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빼돌려 본격적인 반도체 개발에 나선 다음 세계 패권을 거머쥐려던 중국의 원대한 꿈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상황마저 전개되고 있다며, 결국 인도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자국의 처지와 국제 정세를 고려치 않고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경거망동에 나선다면 끝내 국제적 고립은 물론이고 자국의 생존마저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랜 세월에 걸쳐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우리의 소중한 기술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도록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한국보다 연봉 3배, 계약기간 3년 보장, 차량주택자녀 학비 3대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해주겠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이 LCD 시장을 지배하던 2010년대 중반, 중국 업체들은 이른바 333조건을 제시하며 한국에 있는 핵심 기술 인력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 중국의 기술 유출 방식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기술 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인재를 빼가고 배치하는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편법으로 인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한국 업체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암울한 소식이 전해지며 중국 기업들이 충격먹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겐 대박 호재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첨단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출신 어씨는 4년 전 연봉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해 LCD 기판 설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자녀까지 모두 데리고 중국행을 결정했지만 지난해 말 돌연 이 회사로부터 더는 일할 수 없게 됐으니 다음 주까지 자리를 비워달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나온 어씨는 최근 국내로 돌아와 귀농을 준비 중입니다. LCD 시장 분야에서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이 최근 현지의 한국 기술진 상당수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LCD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스카우트했던 국내 인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자 토사구팽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LCD를 넘어 국내 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OLED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어 인재기술 유출로 또다시 시장을 내주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OE, CSOT, HKC 등 중국의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한국 출신 임직원을 잇따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최소 100명 이상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서 LCD 기판 설계 생산을 맡았던 인력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퇴직금조차 주지 않고 쫓아내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직 당시 3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했으나 중국으로 옮긴 지 1년도 되지 않아 가차없이 내버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간 인력의 최후인 것인데요. 중국은 이들의 노하우에 힘입어 핵심 기술을 빠르게 흡수해 전 세계 LCD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LCD 패널 생산 점유율은 70%를 넘어 세계 시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OLED 분야에서도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OLED 시장 점유율 격차는 2018년 91.9%포인트에서 지난해 59.1%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제 중국 업체의 시선은 국내 OLED 기술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BOE에만 한국 출신 OLED 핵심 분야 기술진이 50여 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E는 최근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 진출해 삼성 디스플레이를 뒤쫓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생산 수율이 낮아 앞선 OLED 양산 노하우를 가진 국내 기술진 영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OLED의 경우 기술 난도가 높아 공정의 성패가 핵심 기술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미세한 노하우에 좌우됩니다. 인재를 빼가고 배치하는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BOE나 CSOT 같은 중국 기업은 한국 업체가 이직 사실을 쉽게 알지 못하도록 자회사나 연구기관 등을 만들어 한국 인력을 위장 취업시키기도 합니다. 국내 업체로선 퇴사자가 실제 중국 기업으로 넘어갔는지를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국내 업체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삼성 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이 개발한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을 BOE가 무단 도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삼성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아이폰 12 이후 사용된 모든 아이폰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입니다. 또 11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도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권영 삼성 디스플레이 부사장은 지난 삼성전자 실적 발표 현장에서 최근 들어 우리의 지적 자산에 대한 도용 및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간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제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BOE 특허 침해를 바라보는 삼성의 시각이자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에서도 BOE에 대한 칼을 빼들었는데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국 BOE 제소권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ITC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와 BOE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봐도 답이 나오는 사건으로 조만간 BOE에 대한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BOE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자 OLED 주요 고객사들도 당연히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IT 기기에도 최근 OLED 채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중 하나인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의 스팀덱에 이어 닌텐도 역시 차세대 OLED 패널 공급을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중국 BOE에서 공급받는 선택지도 염두에 뒀으나 삼성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따른 리스크가 부담스러워 삼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스팀덱과 닌텐도에서 삼성 OLED를 채택한 것을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보다 앞서 BOE의 뒤통수를 맞고 사기당한 애플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에 들어갈 OLED 업체 선정 당시 수급 리스크 분산을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BOE에도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OE가 다이내믹 아일랜드 홀 디스플레이 가공 등에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이폰 15의 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인데요. 덕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에 탑재될 OLED 초도 물량을 단독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개월 뒤 BOE는 결국 애플의 승인을 얻긴 했으나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보다 3개월이나 늦게 애플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4분기에는 애플에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BOE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최근 중국 BOE가 아이폰 15용 패널 수율이 낮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12월 초 업계에 따르면 BOE가 생산하는 아이폰 15 기본형 OLED 패널 수율은 현재 30% 정도이거나 그 이하로 추정된다고 알려졌습니다. BOE는 아직까지도 홀 디스플레이라는 기술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삼성의 OLED 수율은 90%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율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회사는 올해 아이폰 15에 500만 대의 패널을 공급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밝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200만 300만 대의 패널밖에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목표 물량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수율이 30%밖에 되지 않으니 현재 생산 공장을 아무리 돌려봐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OE의 아이폰 15 플러스용 패널 공급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플러스는 기본형보다 화면 크기가 큰 만큼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난도도 높아집니다. 현재로선 BOE가 플러스용 패널 공급과 관련해 이달 애플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BOE의 아이폰 15 플러스용 패널 수율은 기본형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역시나 BOE가 소화하지 못하는 패널 물량은 삼성 디스플레이로 즉시 넘어가게 됩니다. 삼성은 아이폰 15 기본형,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등 신형 아이폰 전 모델의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OLED 점유율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당분간 독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DSCC에 따르면 아이폰 15 시리즈 패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91%를 차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BOE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수율이 나오지 않으니 절대적인 생산량을 늘려서 물량을 맞춘다는 것인데요. 최근 BOE는 쓰촨성 청두에 630억 위안, 한화로 약 11조 원을 투자해 8.6세대 OLED 생산 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선정한 위치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쓰촨성은 중국에서도 지진이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12일 발생한 규모 8.0의 쓰촨성 대지진은 중국인들에게는 아직도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8만 7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37만여 명이 부상당한 역대급 지진인데요. 특히 청두시는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도로 복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진이 발생한 지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복구가 멀 끝난 지역이 태반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BOE는 바로 그곳에 생산 라인을 짓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BOE는 이곳에 11조 원을 투입해 중소형 OLED 패널을 생산하겠다는 것인데요.
아이폰 15 패널에 이어 애플 맥북 아이패드 등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선점한 중소형 OLED 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것입니다. 애플이 내년부터 아이패드까지 OLED 디스플레이를 전면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플을 믿던 BOE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기술력, 생산 능력 부족으로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고 한국 업체들에게 물량이 전부 맡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BOE가 11조 원 규모로 이렇게 큰 자금을 투입해 생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패널의 수율이 30%밖에 나오지 않아 애플을 비롯한 기업들이 BOE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BOE는 수십조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지만 오히려 적자만 더 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애플 결정으로 인해 선두주자인 한국 OLED에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추격해오던 중국 기업들로부터 한 걸음 달아나며 숨 고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 OLED 아이패드, 2025년에는 OLED 맥북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니케이는 애플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내년 고급형 아이패드부터 OLED 도입을 차례로 시작해 2025년 하반기부터는 맥북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발맞춰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태블릿용 OLED 패널 대량 공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파주 6세대 OLED 라인 증설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아이패드용 OLED 패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르면 내년 2월 중 OLED 패널 공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공격적인 OLED 전환에 대한 초기 수혜는 국내 기업들이 받을 것이 유력합니다. BOE를 비롯해 아직 중국 기업들의 IT용 OLED 패널 공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아이패드 OLED 패널 규모를 1000만 대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각각 6대4 정도 비율로 물량을 독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신형 아이패드에는 고급 OLED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제품엔 유기발 광층을 2개로 싸는 투스택 텐덤 OLED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 텐덤 OLED 기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 전장 사업에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프리미엄 LCD인 미니 LED에 주력해오던 중국 기업들은 이번 애플의 전환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억 8,060만 달러 규모인 태블릿용 OLED 패널 시장은 내년 애플의 참전으로 17억 5,973만 달러까지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옴디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패권을 가를 관건은 초기 시장을 선점한 한국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과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입니다. 실제로 중국 BOE의 최근 OLED 신규 투자의 30% 가까운 금액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들이 돈을 수십조 쏟아붓고 한국의 핵심 인력들을 유출해가며 시장을 넘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워낙에 기술 격차가 커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기술 격차는 크지만 해가 지날수록 중국의 기술 탈취가 노골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욱 보안에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추가 신기술을 통한 시장 확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등 새로운 전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헝다그룹의 몰락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완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경제에 더욱 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 완다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다롄환 다상업 관리 집단은 채권단에 오는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약 5천억 원 중 2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다그룹의 부도설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완다가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중국 기업의 역외 채권 발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다처럼 중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 부동산 기업들은 역외 시장에서 고금리 달러 채권을 발행해 유동성을 조달했는데 만약 역외 채권 발행까지 막히면 중국 기업의 현금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암울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현지 개발업체는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는 전날 2021년과 2022년 실적을 뒤늦게 발표하면서 2년 누적 8,120억 위안의 순손실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헝다와 완다 외에도 부동산 평가 100위권 이내 업체 10여 곳이 줄줄이 디폴트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진 중국을 상대로 한국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중국이 아시아 최대 모바일 전시회라고 홍보하는 모바일 콩그레스 2023 즉 MWC 상하이 2023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 이동통신장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불참한 배경에 외신들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콩 사우스치이나모닝 포스트는 즉각 삼성의 불참 소식을 알리며 삼성전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참했다고 보도했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MWC 상하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불참은 최소 2017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삼성전자는 심지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얼룩졌던 2021년 행사 때도 부수를 차렸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눈에 띄는 불참은 한중간 긴장이 고조되는 때에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모바일 콩그레스에서는 무려 부수를 8개나 차린 주요 참가자였습니다. 이랬던 삼성전자가 아예 부수를 빼버리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자 중국 언론들조차 자아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화권 주요 언론들은 삼성전자의 불참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한중 관계가 6년 전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사드 배치에 중국이 반대한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최근 중국 관리의 한국 외교 비판에 한국 정부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반응한 뒤에 더욱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으로 올해 상하이 모바일 콩그레스의 위상은 수직 하락해 중국 회사들만은 안방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이 이제 인내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글로벌 소송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의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아이폰 12 OLED 디스플레이 특허 사종을 BOE가 무단 도용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침해된 기술 사종 가운데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다이아 문헌1 픽셀 다이아몬드, 픽셀 등 동 포함됐습니다. BOE는 이들 기술을 디스플레이 학회나 전시회에서 자신들의 기술이라며 홍보까지의 선을 넘었습니다. 이를 보고 참다 못한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와중에 BOE가 오히려 먼저 소송을 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격분한 삼성은 BOE와 거래를 끊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 계열사가 중국 업체와 신경전을 벌이는 이면에는 중국 업체의 도를 넘은 기술 유출 시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하려고 했던 사례가 밝혀지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28년간 근무해온 주요 임원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삼성전자 청두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역에 복제 생산 시설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 첨단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유출한 전현직 연구원 등 9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며 올해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긴 세메스 전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이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선을 넘자 참다 못한 삼성 계열사들이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온 삼성은 BOE를 완전히 손절하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LG와 손을 잡았습니다. 기술 도둑 중국 BOE의 적반하장에 질린 나머지 BOE를 손절하고 LG와 손을 잡아 한국 업체들끼리 더 끈끈한 협력을 할 전망인데요. 다음으로 삼성이 상하이 모바일 콩그레스에 불참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감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샤오미를 제압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인도 당국으로부터 조세 포탈 혐의로 1조 원대에 달하는
추징 및 압수를 당했는데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샤오미는 인도 현지 직원을 30%나 대량 해고시켜버렸지만 이는 인도 국민들의 심리를 더 거스르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2014년부터 인도에 진출한 이후 인도 휴대전화 사용자 2명 중 1명이 중국산을 쓸 정도로 시장을 장악한 상태였고 이 중 샤오미의 점유율이 2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르자 위기감을 느낀 샤오미는 부랴부랴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를 하자마자 소매점을 늘리겠다며 인도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 삼성의 전략을 베낀 것이며 이미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샤오미는 주로 아마존 등 온라인을 통해 저가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고가폰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매장 판매 비중이 57%에 달합니다. 삼성은 휴대폰을 매장에서 살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고급화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샤오미를 제치고 인도 스마트폰 시장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약 20%로 샤오미의 16%보다 앞섰습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무려 6억 명에 달합니다. 즉 인도 시장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시장인데 삼성이 1위로 치고 올라오자 다급해진 샤오미는 삼성전자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만 8천 개 수준인 오프라인 매장을 더 늘리고 매장 홍보 요원의 수도 현재보다 3배 많이 뽑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샤오미의 이런 계획은 기존 저가폰 위주의 판매에서 벗어나 삼성처럼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인도에도 고급화 유행이 일고 있기에 오프라인은 중요한 플랫폼이고 인도 소비자들도 이제 저가폰을 아마존에서 구입하기보다 고가의 프리미엄 폰을 직접 보고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삼성전자는 미리 파악해 인도 소비자들에게 고가폰으로 다가갔고 인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샤오미는 현지인들을 대량 해고하자마자 매장을 늘리고 홍보 요원들을 고용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가 광폭 행보를 보여 외신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영향을 받는 중국이 삼성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중국을 떠나서도 여전히 잘 나가는데 왜자 기업들이 중국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때 중국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던 글로벌 기업이 많았지만 삼성 같은 기업은 중국을 떠난 후에도 생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번창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은 절대 삼성처럼 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삼성이 계속 중국에 머무르면 확실히 자신들에게도 이득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뒤통수에도 삼성이 발빠른 대응을 보여 중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반도체 중심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수는 12만 명으로 1년 새 7천 명 이상이 늘어났고 반도체 인력을 중심으로 회사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S급 인재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뜻밖의 인물이 삼성에 가세하며 중국과 대만을 크게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TSMC 출신 패키징 전문가 린준청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팀 부사장으로 영입된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 언론이 TSMC가 위험하다, 삼성이 등을 찔렀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TSMC에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일한 반도체 패키징 분야 전문가로 TSMC 입사 전에는 미국 마이크론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은 대만 반도체 장비 기업 스카이테크 CEO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린준청은 미국 특허를 450개 이상 출원한 베테랑입니다. 그를 영입한 것은 첨단 후공정 기술 개발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TSMC의 3차원 패키징 기술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패키징은 전공정에 비해 중요성이 덜한 기술로 인식됐으나 회로를 미세화하는 작업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반도체를 하나의 칩으로 동작하게 하는 3D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가능성을 본 인텔과 TSMC는 첨단 패키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패키징 관련 설비 투자 규모 중 59%를 인텔과 TSMC가 가져갔을 정도입니다.
대만은 한국보다 후공정 기술력에서 1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점유율은 대만이 52%, 한국이 6% 정도로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만 규정에는 반도체 제조 및 장비 관련 인재가 중국 웨이퍼 제조 공장에서 일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법이 있지만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갈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대만 UMC에서 파운드리 담당 상무급 임원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UMC는 대만 2위, 세계 3위 파운드리 기업으로 TSMC가 스마트폰용 첨단 공정부터 구형 공정까지 아우른다면 UMC는 이미지 센서와 20나노 공정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 업체에서 자리를 옮긴 임원들은 이직까지 2년 이상 텀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라 삼성은 애플, 퀄컴, 엔비디아 출신 인재도 영입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인력 감축을 하는 사이 우수 인재를 확보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업황이 반등하는 시기 때 인재를 찾으면 늦는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구미 소재 고등학교까지 방문해 기술 인재를 독려했고 최근에는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지난해 입사한 박사 연구원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받고 있는 M램을 언급하며 추후 상용화에 성공하면 또 하나의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든 것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줬습니다. M램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D램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낸드 플래시보다 1000배 이상 빠르지만 생산 단가는 월등히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램의 또 다른 특징은 수명이 사실상 영구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소를 2배로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움직임 또한 관계자를 놀라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일본 내 반도체 연구 조직의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와 요코하마 등에 위치한 반도체 연구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소 재팬 DSRJ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미지 센서, AP, 모뎀 등을 비롯한 각종 반도체 칩 설계 연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지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수 인력 채용 의지까지 밝혔는데 최대 라이벌인 TSMC가 일본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점도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TSMC는 소니와 함께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주도로 라피더스를 세워 2나노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도전해 오자 삼성이 현지 연구소를 더 강화해 인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워진 인재는 향후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는데 삼성은 2013년에도 일본에 있던 낸드 플래시 연구 기능을 국내로 흡수 통합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해외 반도체 기업은 감원과 연봉 삭감 등 초긴축 경영으로 몸집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인텔은 지난해 10월 전체 인력의 20%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판매 비용과 운영비 등에서 30억 달러를 줄이는 등 2025년까지 최대 10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3위인 마이크론 역시 인력의 15%를 감축할 계획이고 영국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ARM은 직원의 15%를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를 겪는 곳은 중국입니다. 시진핑은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며 반도체 등 핵심 소재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10%대에서 거의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 수는 14만 개에 달하지만 지난해에는 5,700개사가 폐업했을 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의 규제에 하루 평균 15곳의 반도체 기업이 파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을 떠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한국을 거점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 중국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의 기술까지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는 파운드리 4나노 3세대 양산에 돌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문제가 됐던 수율을 안정시킨 가운데 성능, 소비 전력 등 기술 고도화에 성공하면서 대형 고객사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4나노 초기 수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대 고객사였던 퀄컴이 TSMC로 이탈하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5조 원을 투자해 4나노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기존 50% 수준이던 수율을 60%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7080%대로 알려진 TSMC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율 향상이 빠르게 이뤄지며 후속 버전 양산에 돌입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칩은 구글이 올가을 출시할 픽셀 8 스마트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해당 소식은 중국과 대만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을 제외하고는 TSMC의 3나노 공정에 관심을 보일 고객은 없다면서 파운드리 견적이 너무 높아 고객사들을 낙담시켰고 결국 삼성의 3세대 4나노 공정이 기회를 잡을 것으로 내다본 상황입니다. 반도체 공정 최선단 기술은 3나노지만 아직 주력은 45나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45나노 공정 매출 비중은 22%로 67나노 16%보다도 높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며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5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미국 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요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글로벌 전력 반도체 1위 기업 독일 인피니언과 손잡고 사업 확대에도 나섰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있어 회심의 카드로 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2030년 이후 차량용 메모리는 서버, 모바일과 함께 3대 응용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2018년 14나노 공정에서 차량용 솔루션 양산을 시작한 이후 8나노와 5나노 공정으로 확대하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신 4나노 공정 역시 차량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3나노 2세대 공정도 도입되는데 다수 고객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58.5%를 기록했고 삼성은 15.8%로 그 격차가 2% 정도 더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기술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1996년 미국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세운 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향후 공장 건설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처음 진출한 TSMC는 당황한 기색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가동할 애리조나 공장에서 4나노 칩을 양산할 예정인데 대만 언론은 새 공장이 비용 증가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심각한 반도체 인력 부족 치솟는 비용, 대만과 외국인 직원들이 새로운 교육 및 적응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TSMC 창업자 또한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려면 대만보다 비용이 50% 더 든다며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의 지정학적 압력에 못 이겨 투자를 결정했고 높은 비용으로 동일선상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2026년까지 TSMC가 지출할 금액은 4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TSMC는 수익성에 심각한 지장이 없으려면 최소 80% 공장 가동을 유지해야 하는데 막대한 투자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TSMC 또한 난징과 상하이에 공장을 두고 있어 미국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중국 투자를 멈춰야 하는 등 한국 기업들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TSMC도 반도체 불황 위기에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의 2월 매출은 약 7조 원으로 전월 대비 18%가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고객사들이 주문 취소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TSMC 전체 매출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달했는데 지난해 9월 가격 인상 요구에 대해 애플이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지난달에는 3나노 칩 주문을 12만 개나 줄여 더욱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TSMC 높은 점유율을 무기로 가격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고객들이 불만을 느껴 삼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반도체 연구소는 광 투과율이 92%인 EUV 필름을 개발해 3나노 칩 생산 수율을 안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인재 확보와 기술력을 키우는 삼성.